아버지, 이제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장남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거칠게 쥐어짰다. 말끝마다 묻어나는 피로와 무거움이 숨길 수 없이 전해졌다. 순간 식탁 위의 그릇소리마저 멎은 듯 고요해졌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목이 바싹 마르고 가슴속이 먹먹하게 막혀 숨조차 가빠왔다. 72년 동안 수많은 풍파를 견뎌왔지만 이렇게 깊이 가라앉는 순간은 처음이었다. 나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았다. 젊은 날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품에 안고 웃음을 지켜주려고 애썼다. 언제나 나는 울타리였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들의 울타리가 아니라 기댈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린 걸까? 머릿속에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번개처럼 스쳤다. 내겐 그곳이 마치 삶의 종착역 같았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는 곳. 문틈 사이로 빛조차 조절할 수 없는 생활. 내가 원할 때 나갈 수도, 내가 원하는 만큼 웃을 수도 없는 하루. 내 이름 대신 방번호로 불리는 삶.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귓가에 파고들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떠오르는 건 젊은 시절 아버지의 굵은 손마디와 어머니의 굽은 허리였다. 그들은 한 번도 나를 버리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 아들로서 이 나이에 떠나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혹시 내가 너무 오래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걸까? 자녀들은 바쁘다. 그들의 삶도 무겁다.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마음은 거부했다.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나이 들기를 꿈꿨는데 그 꿈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다. 창밖은 새벽의 정막에 잠겨 있었다. 불 꺼진 아파트 창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저 창 너머에도 나처럼 이 밤을 견디는 노인이 있겠지. 간병인을 쓸까? 요양원에 갈까? 혼자 남을까? 왜 우리의 노년은 이렇게 선택지가 좁고 차가울까? 아침이 오면 뭐라고 할까? 그래, 가겠다 라고 순순히 말할까?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붙잡을까? 하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그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진다. 나는 알고 있었다. 결국 떠나야 한다는 것을. 문제는 내가 떠날 곳이 살만한 곳이냐는 거였다. 그 새벽 나는 결심했다. 남들이 정해준 길 위에만 서 있지 않겠다고. 비록 그 길이 험하고 낯설어도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내 남은 날들을 스스로의 발로 걸어가겠다고. 그 결심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땐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멈추면 내 노년은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기만 할 것이다. 나는 아직 끝내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남아 있었으니까. 나는 장남의 제안을 뒤로하고 잠시 그의 집에 머물렀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다.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 배웠고 나도 그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젓가락 끝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님, 혹시 방에서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순간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곧 덧붙였다. 아버님이 밥 드실 때 젓가락 소리가 좀 커서요. 아이들이 집중을 못한다네요. 그날 이후 나는 혼자 방에서 밥을 먹었다.
식탁에서 내 자리가 사라졌다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다. 가족의 일원에서 머물다가는 손님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밥상은 함께 숨을 쉬는 공간이었는데 그 숨결에서 나는 점점 멀어졌다. 작은 딸의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딸이 다가와 리모컨을 건넸다. 아버지,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니까 소리를 조금만 줄이세요. 그 후로는 TV를 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밤이 되면 화장실에 가는 발자국 소리마저 문제가 됐다. 아버지, 밤에는 조심하세요. 발소리가 커서 애들이 깨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밤에는 물을 덜 마셨다. 될 수 있으면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렇게 조금씩 더 조용해졌고 조금씩 더 작아졌다. 집안의 그림자가 된 듯 나의 존재감은 희미해졌다. 그날 밤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부모의 집은 자녀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자녀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저 방 하나를 빌려 사는 세입자처럼 느껴졌다. 결국 나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깊은 고독이 되어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자녀와 함께 살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나는 간병인을 두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나는 몰랐다. 자녀의 집에서 느낀 불편함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가 앞으로 맞닥뜨릴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무거울 거라는 사실을. 간병인을 부르기로 한 건 단순했다. 나를 챙겨줄 가족이 없으니 돈을 주고서라도 도움을 받자는 생각이었다. 24시간 상주 간병인, 월 4복 50만 원. 비싸지만 밥을 차려주고 청소를 해주고 병원에도 동행해 준다니 그 정도는 감수할 만했다. 첫날 그녀는 밝은 미소로 말했다. 아버님,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뭐 좋아하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다. 그래, 이제 좀 편해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말투에 미묘한 변화가 스며들었다. 아버님, 다른 집에서는 고기도 자주 해드렸었는데 여긴 반찬이 조금 소박하네요. 식비를 조금 더 주시면 제가 더 잘 챙겨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매 끼니마다 은근한 불만이 섞인 말이 이어졌다. 이렇게 검소하시면 제가 밥하는 보람이 없어요. 맛있는 거 먹으며 일하고 싶잖아요. 그건 단순한 반찬 얘기만이 아니었다. 물을 아껴 쓰자고 하면 설거지를 이렇게 조금만 물로 하면 힘드네요. 다른 집은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어주는데 밤에 불을 끄면 아버님, 밤에도 여기만 불 켜놓으면 안 될까요? 너무 어두워서 불편해요. 마치 내가 평생 지켜온 절약 습관이 그녀에게는 불편한 근무 환경이 되어버린 듯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들도 일하기 좋은 환경을 원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의 기준에 맞추자면 나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바뀌어야 했다. 사부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매달 쓰면서도 나는 여전히 불편하고 외로웠다. 간병인은 언제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존재였다. 관계는 고용과 해고 사이에 있을 뿐 가족과 같은 정은 없었다. 어느 날 그녀가 짐을 챙기며 말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제야 생각했다.
이렇게 돈을 쓰면서도 편안하지 않다면 이게 정말 최선일까? 가족의 곁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니고 그렇다면 다음 선택지는 무엇일까? 머릿속에 다시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것이 마지막 선택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문 앞에 서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요양원은 마지막 카드였다. 더 미룰 여지도, 뒤로 물러설 자리도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입소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깨끗한 복도, 반짝이는 바닥, 규격화된 침대와 옷장, 하얀 커튼.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안전과 돌봄이라는 단어가 벽마다 붙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문이 닫히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덜컹. 내 삶의 문고리가 한 번에 낡아져 버린 느낌이었다. 첫날 일정표를 받았다. 아침 6시 기상, 9시 조식, 9시 단체 체조, 12시 중식, 15시 휴식, 18시 석식, 21시 소등.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처음이시니까 일정에만 잘 적응하시면 금방 편해지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낮은 질문이 계속 울렸다. 나는 이 안에서 나다운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식당으로 가는 길, 이름표 대신 방번호와 호칭으로 불렸다. 오복 3호 박성우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내 이름은 여전히 나였지만 모두가 부르는 방식은 달라졌다. 숫자와 칭호가 나를 대표했다. 국과 반찬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자리에 앉자 맞은편 노인은 알아듣기 힘든 말로 중얼거렸다.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세 식어버렸다. 식판의 무늬가 필요 이상으로 선명하게 보였다. 철제 숟가락 소리가 식당 가득 울렸다. 가족과 먹던 밥상 소리는 따뜻했는데 여기서의 소리는 깨끗하고 차가웠다. 오전 9시가 되자 체조 시간이 시작됐다. 음악이 흐르고 선생님의 구에 맞춰 팔을 들었다 내렸다. 몸을 움직이는 건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몸의 속도가 마음의 속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조금 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싶을 때에도, 조금 더 길게 느리고 싶을 때에도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있었다. 나는 대열에서 계속 반 박자씩 늦었다. 그럴 때마다 내 존재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낮잠 시간. 불이 줄고 복도는 고요해졌다. 그러나 같은 방 할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처음엔 견뎌보려고 뒤척였다. 코 고는 소리가 잦아들면 잠이 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숨을 들이쉴 때마다 더 큰 굉음이 쏟아졌다. 낯선 냄새, 낯선 숨소리, 낯선 리듬.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의 밤이 단 이틀 만에 모두 바뀌어버렸다. 둘째 날 저녁, TV가 켜지자 간호사가 다정하게 말하는 척 단호하게 말했다. 박성우 어르신, 지금은 공용 시간입니다. 볼륨을 규정에 맞춰주세요.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여기서는 모든 소리가 규정으로 시작해 규정으로 끝났다. 내 감정의 크기도, 내 침묵의 길이도 정해진 틀 안에 담겨야 했다. 약을 먹을 시간. 종이컵과 알약이 내 앞에 놓였다. 간호사가 시계를 힐끗 보았다. 어르신, 약이 식기 전에 드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들이켰다. 약의 쓴맛은 금방 사라졌지만 시간에 맞춰 삼켜야 하는 나라는 사실은 목 안깊숙이 남았다. 밤이 되자 복도 끝에서 소리가 났다. 옆방 할머니가 악몽을 꾸는지 신음과 외마디 비명이 번갈아 가며 터졌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자정이 지나도 새벽 2시를 넘어도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간호사가 달려왔다가 돌아가면 잠깐 고요가 찾아왔지만 다시 낯선 밤의 파도가 요양원 전체를 스쳤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 문을 하나 만들었다. 문틈으로 바람이 샜다. 여기는 함께 사는 곳인데 왜 더 외로울까? 셋째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빛이 노랗게 바랬다. 간호사는 건강체크표에 숫자를 적고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숫자를 보지 않았다. 숫자는 내 상태를 설명할지 몰라도 내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한다는 걸 첫 이틀 만에 알았다. 세면대에서 물을 틀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정이라는 이름의 온도. 갑자기 손끝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새벽 어시장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젊은 날, 겨울바람을 막아주던 뜨거운 국밥 그릇의 온기. 그 온기는 누군가의 표준 온도가 아니라 나와 어머니에게 꼭 맞는 온도였다. 그 기억이 끓어오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곳의 모든 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는 있어도 나를 살아있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저녁 식사 시간, 맞은편 노인이 숟가락을 떨어뜨리자 직원이 재빨리 주워 올렸다. 괜찮습니다니 어르신. 그 친절한 말 사이로 또박또박한 규칙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식판의 국물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어딘가 흐려졌다. 이름 대신 방번호로 불리고, 욕구 대신 시간표로 움직이고, 감정 대신 점검표로 기록되는 하루. 나는 점점 나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소등 직전 간호사가 말했다. 박성우 어르신, 이제 취침 시간이니까 TV는 끄겠습니다. 화면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방 안에 남은 건 화장실의 희미한 불빛과 코 고는 소리, 그리고 아무데도 닿지 못한 내 한숨뿐이었다.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 나는 결심했다. 여기서 도망치듯 나가야겠다. 이 결심은 요양원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요양원은 반드시 필요한 곳일 수 있다. 다만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는 삶의 호흡을 너무 얕게 만드는 곳이었다. 나는 아직 내 속도로 숨쉬고 내 리듬으로 걷고 내 시간으로 웃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퇴소 의사를 전했다. 직원은 놀라지 않았다. 대신 차분하게 절차를 안내했다. 방을 정리하며 침대 모서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사흘 동안 내 몸이 누웠던 자리, 내 마음이 적응하지 못했던 자리. 커튼을 젖히자 늦어름 햇빛이 쏟아졌다. 그 빛 아래서 나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중얼거렸다. 나는 나로 살겠다. 문을 나서는 발자국 소리가 복되 길게 울렸다. 숫자로 불리던 시간이 뒤로 물러났다. 바깥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아직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남들이 깔아둔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안전과 통제 사이가 아니라 자율과 존엄 사이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흘 만에 나온 요양원의 문 앞에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흘렀다. 나도 그렇게 흘러가리라. 조금 돌아가도 좋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나의 남은 날들이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규정이 아닌 숨결로 기록되길 바라며. 나는 다시 한 걸음을 떼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고요함이 나를 감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묘한 불안이었다. 냉장고의 윙소리, 벽시계의 초침소리, 창밖 바람이 스치는 소리. 모든 소리가 크게 느껴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은 사고와 발견의 지연이라는 것을. 만약 내가 넘어져 의식을 잃는다면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 자녀들은 바쁘고 이웃과도 왕래가 적은 현실에서
그 답은 공허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끝에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다음 날 젊은 설치기사가 와서 거실, 화장실, 침실에 센서를 달았다. 움직임이 일정 시간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녀와 이웃에게 알림이 가도록 설정했다. 낙상 감지 센서도 부착했다. 이제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된 셈이다. 아침이 되면 스마트 스피커가 내게 말을 건넸다. 오늘은 흐리고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약을 제때 먹는 건 작은 변화였지만 생활 리듬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음성 명령으로 불 꺼줘, TV 켜줘 라고 말하면 즉시 반응이 왔다. 몸을 움직이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나이에 이 작은 편리함은 큰 차이를 만들었다. 에어컨, 조명, 보일러는 스마트 플러그로 제어했다. 필요할 때만 켜고 꺼서 전기 요금을 절약했다. 예전 같으면 불필요하게 켜져 있던 전등이나 가전이 자동으로 꺼지니 한 달 생활비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다. 전기 절약이 습관이 되자 나는 다시 내가 살아온 방식, 아끼고 절제하는 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줄 수 있는 건 안전과 편리함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외로움은 여전히 내 곁에 앉아 있었다. 거실 조명이 켜지고 TV 소리가 방을 채워도 대화가 없으면 그 소리들은 금세 공허해졌다. 사람의 목소리, 웃음소리, 눈을 마주치는 순간의 온도. 그런 건 어떤 스마트 기기도 대신할 수 없었다. 저녁 무렵 나는 거울 속 나를 바라봤다. 안전장치로 둘러싸인 집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은 텅 비어 있었다. 혹시 다른 길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쳤다. 가족과 함께 살기엔 현실적인 벽이 있고 간병인은 비용과 관계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요양원은 내 자율성을 앗아갔다. 그렇다면 전혀 새로운 방식은 없을까? 며칠 뒤 우연히 신문 기사에서 실버 코하우징이라는 단어를 보았다. 완전히 함께 살진 않지만 서로의 안전과 생활을 돌봐주는 노인 공동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번쩍였다. 서로의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순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구조. 너무 이상적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과 혹시 이게 내가 찾던 답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다. 아침에 잘 잤어요? 라는 인사가 오가고 식탁 위에는 함께 만든 반찬이 놓이고 병원에 갈 땐 누군가 팔을 잡아주고 위급할 땐 곧바로 달려와주는 이웃들. 그런 노년이라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율과 연결을 동시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결심했다. 이 길을 직접 걸어보기로. 안전과 편리함을 넘어 마음의 공허함까지 채워줄 수 있는 길을. 처음 실버 코하우징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뭐예요? 같이 사는 건가요? 나는 설명했다. 완전히 함께 사는 건 아니고 각자 집은 있지만 서로 돕는 공동체예요. 듣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가 붙어 있었다. 시작은 단순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몇몇 이웃과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후반이었고 공통점이 있었다. 자녀와 함께 살기는 어렵고 간병인을 두기엔 부담스럽고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다는 것. 대신 혼자 살다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란다는 마음이었다. 우선 함께 식사를 해보기로 했다. 식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요일별로 돌아가며 요리를 맡았다. 혼자 밥을 먹을 때는 김치 한 조각에 밥 한 그릇으로 끝날 때가 많았지만 함께 식탁에 앉으니 반찬이 3배는 늘어났다. 식사 시간엔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오늘 반찬은 누가 했어요? 내일은 내가 국 끓일게요. 사소한 말들이지만 그 사소함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병원 동행을 약속했다. 혼자 병원에 가면 의사 설명을 놓칠 때가 많았다. 하지만 함께 가면 서로 메모를 해주고 필요한 약을 빠짐없이 챙겼다. 길이 미끄러울 땐 팔을 잡아주고 대기 시간엔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그 시간이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마음의 지지가 되었다. 안전망도 만들었다. 매일 아침 10시까지 단체 채팅방에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남기기로 했다. 아무 연락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전화를 하고 필요하면 집으로 찾아갔다. 작은 규칙이었지만 덕분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었다. 시간이 지나자 서로의 재능이 드러났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 클래스를 열고 바느질이 능숙한 사람은 에코백 만들기를 가르쳤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이에게는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앱을 깔아주고 사진 찍는 법을 알려줬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이웃을 넘어 작은 가족이 되어갔다. 가끔은 다 같이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을 돌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다. 봄에는 벚꽃길을, 여름에는 시원한 강변을, 가을에는 낙엽이 수북한 오솔길을, 겨울에는 하얀 눈밭을 함께 걸었다. 그 길 위에서 주고받은 대화는 사소해 보였지만 서로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경제적인 변화도 컸다. 식재료를 공동 구매하니 비용이 절감됐다. 쌀, 채소, 양념 등을 대량으로 사서 나눴으니 한 달 식비가 1인당 평균 25만 원으로 줄었다. 생활용품도 함께 구매해 절약했고 공용 공간에서 난방과 조명을 조절해 전기와 가스 요금도 크게 낮췄다. 의료비도 함께 줄일 수 있었다.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서로 챙겨주고 건강관리 습관을 공유하면서 작은 질환은 미리 예방했다.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불과 6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요양원에서 350만 원을 쓰며 규칙에 묶여 살던 날과 비교하면 돈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유까지 얻은 셈이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외롭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 그것이 주는 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차를 마시며 웃고 있을 때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다. 서로의 일상에 작은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받는 만큼 주는 관계. 이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함께 사는 기쁨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노년의 삶은 비싼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천천히 무너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눈빛 속에서 삶의 흔적을 읽어온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74세이며 피부과 전문의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피부라는 것은 단순히 미용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게는 오래도록 인연을 이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나이를 먹고 함께 주름을 늘려왔던 그녀를 몇 주 전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단지 화장이 잘 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뺨에 맴도는 윤기, 이마의 팽팽함, 눈가의 부드러움까지 마치 시간을 거슬러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시술이라도 받았어? 그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했을 뿐이야.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수십 년을 환자들에게 조언해오던 제가 정작 제 자신에게는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마친 얼굴, 화장기 없는 진짜 제 얼굴을 오랜만에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의 얇은 선들, 입가의 굴곡, 턱선을 따라 느껴지는 미세한 탄력. 저하,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보다 먼저 우리 삶의 흔적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땐 미처 몰랐던 이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결코 절망의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를 다시 돌볼 시간이라는 몸이 보내는 따뜻한 요청이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관대하고 또 회복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저는 수많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환자분들의 피부를 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부는 나이를 불문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회복의 속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은 습관은 반드시 피부에 닿습니다. 그것은 마치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을 깨우듯 하루 15분만 나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으로도 피부는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도 제품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입니다. 제 친구가 말했던 그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한 삶은 사실 냉장고 속 평범한 요거트 한 통에서 시작되었고 그 위에 얹은 한 스푼의 꿀이었습니다. 너무 흔해서 너무 싸서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그 재료들이 사실은 피부에 가장 정직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녀를 통해 다시 배웠습니다. 피부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아마 같은 질문을 품고 계실 겁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실천으로도 피부는 변화라는 응답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단 3일이면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3주면 가족의 눈에도 보이며 샌달이면 거울 속 당신이 먼저 느낍니다. 저는 그 진실을 수많은 환자들과 저 자신에게서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거울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포기할 것인지 혹은 다시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늦은 시작이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시 사랑해 주기를, 손끝으로 보살펴 주기를, 그리고 삶의 흐름 속에서 다시 중심을 잡아주기를. 피부는 단순히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질서, 당신 마음의 균형, 그리고 당신 존재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낡은 거울 속에 피로한 얼굴이 아닌 따뜻한 빛을 머금은 새로운 나를 만나는 여정. 그것은 단지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삶을 다시 사랑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피부는 나이보다 먼저 진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삶의 누적이며
몸이 보내는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주름을 나이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뭐, 나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며 그저 받아들이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피부에게 얼마나 억울한 누명인지 압니다. 실제로 피부가 빠르게 늙는 가장 큰 이유는 콜라겐의 붕괴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을 때 피부의 약 70%를 차지하는 이 콜라겐은 풍성하게 존재합니다. 이 콜라겐은 피부를 탄탄하게 지지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탱탱한 피부, 쫀쫀한 탄력, 자연스러운 윤기, 모두 이 콜라겐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 이 콜라겐은 매년 약 1%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됩니다. 50대가 되면 20대 때의 60% 수준으로 감소하고 70대에 이르면 절반도 되지 않는 양으로 떨어집니다. 단순히 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질 또한 나빠집니다. 새롭고 탄력 있는 콜라겐이 아니라 낡고 굳은 콜라겐만 남게 되는 것이죠. 마치 고무줄이 오래되어 뻣뻣해지고 한번 늘어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피부도 그 탄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피곤해 보이거나 칙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는 더욱더 예민해지고 쉽게 붉어지며 얇아지게 됩니다. 환자들 중엔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팩만 해도 금방 환해졌는데 요즘은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피부의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바른다 해도 받아들이는 토대가 약하기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의 본질과도 연결됩니다. 인간의 노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피부의 노화는 눈에 보이기에 더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잔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얇아지는 그 모든 과정 뒤에는 콜라겐의 소실이라는 뚜렷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단지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며 중요한 대응의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피부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콜라겐은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영양요소와 자극을 꾸준히 줄 경우 피부 내 콜라겐 밀도가 평균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레이저 시술이나 고가의 앰플을 사용한 결과와 비슷한 수치이며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희망이 됩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피부과 진료실에서 저는 더 이상 비싼 시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지금의 생활 습관을 다시 들여다보고 피부가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조언 드립니다. 피부가 살아 숨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토대가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바로 그 토대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마치 땅이 단단해야 건물이 오래가듯 피부 속 콜라겐이 든든해야 얼굴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은 특별한 제품이 없어도 우리 몸속에서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들은 자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혈류, 충분한 수분, 천천히 스며드는 자연 재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손길이 그 자극이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늙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돌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제는 콜라겐의 손을 잡아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손끝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놀랍도록 깊고 강하게 당신의 얼굴에 닿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도 피부는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제게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올해로 74이신 윤미정 어르신이셨고, 처음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는 피부뿐 아니라 표정까지도 지쳐 있었습니다. 볼에는 거뭇하게 자리 잡은 기미가 짙게 퍼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피부결이 거칠고 건조하여 작은 주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피부 위에 드러나는 세월의 흔적이 그녀의 고단했던 삶을 말해주는 듯 했지요. 진료 중 그녀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그냥 포기해야겠죠. 나이 탓이지, 뭐. 그 순간 저는 대답 대신 아주 조용한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시술도 아니고 약도 아닌 단 2가지의 재료. 바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와 꿀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믿어보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3일이 지나고 그녀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볼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매끄러워졌고 기미의 경계가 흐릿해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얼굴의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에 필요한 것은 언제나 비싼 성분이나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의 리듬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변화는 단순한 외형의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바뀌었고 눈빛이 달라졌으며 말끝마다 작은 웃음이 실렸습니다. 교수님, 사실 반신반의했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요.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이 작은 루틴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요거트는 단순히 유산균이 많은 식품이 아닙니다. 피부에 직접 발랐을 때 그 안에 포함된 젖산이 피부에 자극 없이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천연 유기산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꿀은 보습력과 항균력을 동시에 갖춘 자연의 선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얇아진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피부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요거트 꿀팩을 수년간 수많은 환자에게 권유해왔고, 특히 민감성 피부이거나 시술이 부담스러운 중장년층 환자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방법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일회성으로는 피부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마치 운동처럼 피부도 일정한 리듬과 루틴이 필요합니다. 요거트 꿀팩은 그 루틴의 출발점이 됩니다.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3번만, 하루 1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을 위해 팩을 만들어 발라보세요. 그 시간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삶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윤미정 어르신은 이후로도 이 루틴을 꾸준히 이어갔고 그녀의 손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진짜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예뻐요. 피부는 누구를 속이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치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당신의 거울 속 얼굴이 가장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기적을 반복해서 보아왔고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회복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지금 당신의 냉장고 속에도 그 변화에 씨앗이 있습니다.
요거트 한 통, 꿀 한 숟가락. 믿기지 않으신다면 직접 해보세요. 3일이면 충분합니다. 피부는 기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 손길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피부는 단 하나의 비법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윤미정 어르신처럼 놀라운 결과를 얻은 분들도 대부분 그 뒤로 멈추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진짜 변화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관찰해온 바로는 피부는 다층적 구조를 지닌 장기입니다. 단순히 표면만 부드럽다고 해서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는 마치 다락이 있는 오래된 집처럼 바닥부터 천장까지 하나씩 맞춰가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부를 단단하게 회복시키려면 각 층을 책임지는 서로 다른 효과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3단계 회복 루틴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소개한 요거트 플러스 꿀팩으로 피부의 기초 보습과 콜라겐 활성화를 돕는 기초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요거트 플러스 레몬팩입니다. 이 조합은 피부에 남아있는 기미, 잡티, 칙칙함과 같은 색소 문제를 개선하는 데 강력한 도움을 줍니다. 레몬에는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요거트의 젖산이 묵은 각질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그 성분이 피부 속 깊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단, 이 팩은 반드시 밤에만 사용해야 하며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몬 속 산이 오히려 색소 침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60대 환자분들 중에서도 색소 침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은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 이 레몬팩을 꾸준히 사용하셨고 그 결과 이전보다 피부톤이 훨씬 밝아지고 딸이 "엄마, 피부가 왜 이렇게 환해졌어?" 라고 말할 정도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오이팩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무려 96%에 달하고 피부 진정과 쿨링 효과가 뛰어나며 실리카, 카페산, 비타민 K와 같은 피부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피부가 햇빛과 에어컨에 지칠 때 오이팩은 즉각적인 생기를 부여합니다. 오이를 갈아 즙을 내고 요거트와 함께 섞은 뒤 10분 정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피부에 발라주면 그 시원함과 수분감이 피부에 바로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오이팩을 사용한 후 피부 온도가 내려간 것 같고 열감이 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거트 플러스 꿀로는 회복을 시작하고 요거트 플러스 레몬으로 색을 밝히고 오이팩으로 수분과 생기를 채우는 이 3단계 루틴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피부를 회복시키며 반복될수록 그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순서를 지키며 매주 다른 팩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단조로운 자극을 주고 효과도 금세 줄어들게 만듭니다. 피부도 사람처럼 새로운 자극과 리듬을 기억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매주 주제를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를 피부의 주간 트레이닝이라 부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에는 요거트 파스쿨팩으로 보습과 콜라겐을 충전하고 둘째 주에는 요거트 파스레몬팩으로 색소를 정리하며 셋째 주에는 오이팩으로 피부열을 내려주고 넷째 주에는 팩을 쉬고 수분크림과 바세린만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는 휴식과 자극, 공급과 정리를 번갈아 경험하면서 스스로 균형을 맞춰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기억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루틴은 한 달에 단 3가지 재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요거트, 꿀, 레몬,
오이. 아주 평범한 것들이지만 이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피부의 운명은 바뀝니다. 당신이 하루에 15분만 시간을 내고 일주일에 두세 번만 정성껏 반복한다면 피부는 반드시 그 진심에 응답합니다. 고가의 제품 없이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능력을 존중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손끝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트 한 숟갈, 꿀 몇 방울, 잘 씻은 오이 반 개.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피부에 새로운 계절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피부도 휴식과 회복의 리듬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보다 더 잘 기억합니다. 언제 돌봄을 받았고 언제 방치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루틴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피부와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됩니다. 저는 이를 두고 피부의 기억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루틴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실은 피부는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똑같은 손길을 받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침에 세수하듯 밤마다 이를 닦듯 팩을 바르는 시간도 하나의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으면 피부는 그 패턴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팩을 하는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로 정하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부의 세포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 피부 온도도 조금 올라가면서 우리가 바르는 유효 성분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기 가장 좋은 환경이 형성됩니다. 그 결과 같은 팩이라도 언제 바르느냐에 따라 효과가 현저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의 장영순 여사님은 오랫동안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고 관리도 제때 하지 못해 피부가 건조하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제가 말씀드린 시간에 맞춰 일주일에 3번 정해진 순서대로 팩을 하시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도록 권유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녀는 말 그대로 환해진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교수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밤마다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이 말 속에는 피부뿐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회복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시술보다도 이런 변화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부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피부는 그 감정을 반영합니다. 그렇기에 이 루틴을 시작할 땐 단순히 좋아지겠지 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신 나는 나를 다시 돌보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4주 루틴의 마지막 주는 회복 주간입니다. 이때는 팩을 쉬고 수분크림과 바세린만으로 피부를 감싸주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마치 몸이 운동 뒤에 휴식을 통해 근육을 회복하듯 피부도 팩이라는 자극 후에 충분한 안정이 주어져야 재생이 촉진됩니다. 너무 자주 팩을 하거나 자극적인 성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피로를 줍니다. 따라서 회복의 리듬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피부 관리의 핵심입니다. 바세린은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는 재료입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간과되기 쉽지만 피부에 수분을 가두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밤에 수분크림을 바른 후 쌀알만큼의 바세린을 아주 얇게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보습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저는 바세린을 피부의 이불이라 표현하곤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피부에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는 그 느낌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피부는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15분이 쌓이면 3개월 뒤 거울 속 당신은 분명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손길로, 정해진 리듬을 반복한다는 것. 그것은 피부를 향한 신호이자 나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는 늙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리듬을 잃었을 때 무너진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피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끝, 당신의 습관,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오며 가장 놓치기 쉬운 대상은 어쩌면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자식 키우느라, 남편 챙기느라, 집안 돌보느라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뒷전이 되어버렸고 그 공백은 어느새 내 얼굴에 쌓여 깊은 주름이 되었고 내 눈빛에서 생기를 앗아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누군가 진심으로, 간절히 그 손을 잡아주기만 한다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간 피부를 연구하며 남들의 피부를 돌보는 일에 몰두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맨 깊은 줄이 하나둘 생기고 눈겐 웃지 않아도 주름이 자리를 잡았으며 목 아래부터 처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늙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켠엔 이상한 저항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그 순간 저는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해왔던 말을 제 자신에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다시 돌보자. 그렇게 저는 요거트와 꿀, 레몬과 오이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매일 밤 일정한 시간, 내 손끝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고 천천히 팩을 펴바르며 내 삶을 다시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2주쯤 지나니 거울 속 내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얼굴이 달라졌다고 느낀 건 어쩌면 내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피곤했던 눈 밑이 맑아졌고 입꼬리가 스스로 올라가며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피부는 곧 마음의 창문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피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요거트를 바르는 손길이 사실은 스스로를 쓰다듬는 손길이 되고 꿀을 섞는 시간이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며 오이즙을 바르는 그 차가운 감촉이 내 몸과 마음의 열을 식혀주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는 화려한 용어나 복잡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단지 피부를 위한 정보로 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거울을 다시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 얼굴 위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피부를 회복하는 이 루틴은 단지 외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회복을 위한 여정입니다. 하루 12~15분, 일주일 2~3번, 당신의 삶은 얼마든지 다시 설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얼굴과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너져가는 시간을 살지만 동시에 매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고급 에스테틱에도
명품 크림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냉장고, 당신의 송긋, 그리고 당신의 꾸준한 마음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꺼내세요. 거울 앞에 선 당신에게 말하세요.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이다. 그러면 피부는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미세한 빛이, 미소가, 촉촉함이, 생기가 당신 안에서부터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왔듯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피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손길, 그 마음, 그 사랑을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집에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지만 오늘 하루 나를 부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뼈속까지 스며듭니다. 전화기는 조용하고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으며 바깥 세상은 자동차 소리와 바람 소리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혼자 산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면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조금 가빠질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건 몸의 변화가 아니라 나를 찾는 목소리가 사라진 그 고요함입니다. 마포구에 사는 한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엔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TV를 켜고 간단한 밥을 해먹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요일을 헷갈리기 시작했고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이미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느끼는 외로움은 매일 담배 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미국 브리거명 대학교 연구에서는 장기간 외로움이 사망 위험을 26%까지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상적인 대화나 교류가 없는 독거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집을 고치거나 이사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는가? 그 답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경고음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구조 속에서 사는 것은 조용하지만 깊은 고립의 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목수였던 72세 김 씨를 기억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작은 목공소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청력이 나빠지고 손이 느려지자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그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없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아무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는 게 힘들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러나 대부분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친구 모임을 몇 번 건너뛰고 비 오는 날 외출을 미루고 다들 바쁘니까 라며 전화 한 통 걸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안의 침묵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70세가 넘어도 인생의 대본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첫걸음은 새로운 집을 사는 것도 취미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는 누군가에게 보이고 들리고 기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밖의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방법을 안다면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매일 발을 딛는 땅, 걷는 길, 마주치는 얼굴들 속에 있습니다. 그 환경이야말로 내가 살아가는지 단지 존재만 하는지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는 익숙해질 수 있지만 고립은 마음을 잠식합니다. 고립이란 어제 내가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 며칠 동안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상태, 그리고 문 밖을 나가도 내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은 먼저 무너지고 그 후에 몸이 무너집니다. 무너진 마음은 우울증, 무기력, 불면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가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멋진 인테리어나 넓은 평수보다 중요한 건 그 동네에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네가 주는 연결감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안전망처럼 매일의 일상을 붙잡아 줍니다. 좋은 동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반복해서 마주치는 얼굴이 있다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보는 이웃, 슈퍼마켓의 아주머니, 약국의 직원처럼 내 얼굴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고립감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내가 갈 수 있는 루틴 장소가 있다는 것. 복지관의 노래교실, 마을 도서관의 독서 모임, 매일 걷는 산책로처럼 집 밖으로 나갈 이유가 있으면 마음은 덜 외로워집니다. 셋째, 응급 상황에 대비된 생활 방향이 있다는 것. 경비실의 빠른 응대, 이웃과 연락할 수 있는 단톡방, 도보 10분 내의 병원과 복지센터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연결될 수 있는 거리는 심리적 안정의 기반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동네도 분명합니다. 지나치게 조용해서 사람을 마주치기 힘든 곳, 이웃 간 교류가 거의 없는 곳, 복지관이나 병원, 주민센터까지 차를 타야 하는 곳은 처음엔 조용하고 편안해 보여도 몸이 아프거나 외로움이 깊어질 때 극심한 고립을 불러옵니다. 좋은 동네를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커뮤니티가 활발한지, 경로당과 복지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간대별로 동네를 직접 걸어보며 사람들의 흐름을 살피는 것도 좋습니다. 슈퍼, 약국, 병원에서 기본적인 인사가 오가는 분위기인지, 혼자 사는 어르신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대략적인 동네 구성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노부부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아내의 건강 문제로 시골에서 서울 변두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시끄럽고 번잡하다고 불평했지만 1년 후에는 여기 와서 살길 정말 잘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이 어제 안 오셨네요 하고 물어봐주고 복지관에서 매주 한 번씩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작은 인연들이 그들의 하루를 붙잡아준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집안의 편안함보다 집 밖의 연결감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오늘 내가 나갈 곳이 있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동네, 그곳이야말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곳입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가 노후를 지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혼자 사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작아도 깔끔하면 되죠. 하지만 실제로 노후의 삶에서 집이 불편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 불편하면 외출이 줄고 활동이 줄며 결국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좁은 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설계가 문제입니다. 식탁을 없애고 거실을 침실로 바꾸고 주방 공간을 최소화하면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생활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밥을 소파에서 쭈그려 먹고
햇볕이 들지 않는 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고 물건 하나 꺼내려면 의자를 밟아야 하는 구조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은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노후의 집은 반드시 몇 가지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햇볕이 잘 드는 창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2~3시간만 햇빛이 들어와도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침실과 거실 중 최소 한 곳에는 채광이 필수입니다. 둘째, 욕실 동선이 편해야 합니다. 침실과 욕실이 멀면 야간에 화장실을 가는 일이 큰 스트레스가 되고 문턱이 높거나 바닥이 미끄러우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과 낮은 문턱은 필수입니다. 셋째, 주방은 2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을 틀면 밥솥이 젖고 찬장을 열면 냄비를 꺼낼 수 없는 구조는 실제로 많은 고령층이 겪는 불편입니다. 작은 식탁이라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넷째, 앉았다가 쉬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순환 구조가 중요합니다. 거실에서 바로 침실로, 다시 부엌이나 욕실로 이어지는 짧은 동선이 있어야 하루 종일 눕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움직임이 줄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외출이 줄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집안에서도 짜증과 피로가 쌓이고 결국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의 불편이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입니다. 공간을 줄이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햇볕이 드는 창, 하루의 리듬을 유지하는 작은 거실, 앉아 쉴 수 있는 공간, 넉넉한 주방 동선, 안전한 욕실. 이 5가지는 노후의 삶을 지키는 최소 조건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살던 넓은 집에서 홀로 남게 되자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창이 작아 햇볕이 거의 들지 않았고 욕실은 좁아 매번 불편했고 주방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사이가 너무 가까워 요리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다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작아진 건 괜찮아요. 하지만 불편하니까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어요. 노후집은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작아도 숨통이 트이는 구조와 작아서 갇히는 구조의 차이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이사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종이의 가구 배치와 동선을 그려보세요. 햇볕 드는 창, 짧은 화장실 거리, 앉아 쉴 자리, 이 3가지만 확보해도 하루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사는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몸에 밴 생활의 리듬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하는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이 변화를 맞이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점에 이사를 하면 그 결정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첫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절대 이사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쓰러졌거나 자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환경을 바꾸면 기존에 쌓아온 도움망이 무너집니다. 동네 병원, 약국, 정기적으로 찾아주는 간호사, 익숙한 마트 직원과 경비 아저씨, 이 모든 비공식적인 돌봄 네트워크가 한 번에 끊어집니다. 이런 시기에 이사는 불안을 키우고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둘째, 자녀가 독립한 직후도 위험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거나 집을 떠나면 공간이 갑자기 넓어지고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이때의 감정은 상실감에 가깝고 아직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집 크기를 급격히 줄이는 선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식탁 하나 놓을 수 없는 주방, 손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실,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줄이되 생활동선을 고려하지 않으면 불편함만 남습니다. 셋째, 감정이 격할 때 내리는 이사 결정도 피해야 합니다. 외로움, 분노, 실망, 두려움 같은 감정이 터질 때 그냥 여기서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공간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럴 땐 먼저 하루의 루틴을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 1회 외출할 목적지를 만들고 복지관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걷기 모임이나 자조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사 욕구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좋은 이사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건강할 때, 감정이 안정됐을 때,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충분히 고민했을 때입니다. 단순히 떠나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싶은 이유가 분명할 때 이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3가지 사전 탐색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주 2, 3회는 미리 그 동네를 가서 아침, 오후, 밤의 분위기를 확인하세요. 둘째, 복지관, 주민센터, 병원, 마트가 도보권에 있는지 버스나 지하철까지의 거리도 체크하세요. 셋째,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는지, 경로당이나 단지 내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전에 만난 68세 박 할머니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자 급히 시골집을 팔고 아들이 사는 도시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복지관까지 차로 20분, 병원은 예약이 밀려 한 달씩 기다려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서둘러 옮기지 말 걸 이라며 후회했습니다. 만약 건강할 때 미리 계획하고 몇 달간 직접 동네를 경험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사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고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은 벽과 지붕이 만들어주지만 삶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웃의 존재는 생각보다 더 커집니다. 응급 상황에서 119보다 더 빠른 건 바로 옆집 사람이고, 우울할 때 가장 먼저 위로가 되는 건 매일 복도에서 마주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하루를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좋은 이웃이 있는 동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입니다. 복지관 강사, 경비 아저씨, 주민센터 직원이 요즘 안 오시네요 라고 말을 걸어줄 때 나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눈이 자주 마주치는 구조입니다. 단지 내 산책로, 동네 슈퍼, 공원 쉼터처럼 특별히 대화를 하지 않아도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게 사람을 버티게 만듭니다. 셋째, 적당히 열린 커뮤니티입니다.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도와주는 관계, 소소한 정보가 오가는 단톡방이나 마을 밴드처럼 느슨하지만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거리감이 노후에 딱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웃이 좋은 건 아닙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잘못된 친절도 많습니다. 처음엔 도와준다며 다가오지만 점점 사생활을 캐묻거나 다 널 위해서라며 감정적으로 통제하려는 사람, 뒷말과 험담이 잦은 사람은 결국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이런 이웃은 적당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방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입니다. 아예 말 걸 용기가 없다면 엘리베이터에서 눈인사부터 시작하세요.
인사는 대화의 문을 여는 가장 안전한 열쇠입니다. 반대로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부담된다면 적당한 거리에서 교류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사를 고려한다면 그 동네의 이웃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째, 단지의 경로당이나 커뮤니티실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프로그램 참가율이 어떤지. 둘째, 복지관과 주민센터가 걸어서 10분 이내인지. 이런 거리는 나를 매주라도 집 밖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셋째, 이웃 간의 왕래 분위기입니다. 경비실, 슈퍼, 쉼터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지 보면 그 동네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5세 초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조용하고 한적한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하루 종일 사람을 마주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던 날, 복도에서 미끄러져 다쳤지만 아무도 모른 채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 사람이 있는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조용해도 사람이 없으면 그건 집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이웃은 노후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이사할 때 구조보다 먼저 봐야 할 건 이 동네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외로움과 고립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혼자 사는 노인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통계는 말해줍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혼자 살아도 괜찮은 구조를 갖췄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조란 벽과 지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외로움이 파고들 틈을 최소화하며 나 혼자여도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활 환경을 뜻합니다.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 않는 구조에는 반드시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생활 방향 안에 사회적 연결점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가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단지 안에 커뮤니티실이나 소모임 공간이 있으면 집 밖으로 나갈 이유가 생깁니다. 이런 연결점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외로움의 벽을 무너뜨리는 출구입니다. 하루 중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마주치고 말을 건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둘째, 얼굴을 익힐 수 있는 반복 접촉 공간이 필요합니다. 동네 슈퍼, 단골 약국, 도서관처럼 자주 오가는 장소에서 아는 얼굴을 마주치는 경험은 고립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며칠 안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이런 짧은 인사가 마음의 온도를 높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이 아는 얼굴을 매주 3번 이상 마주치는 환경에서 생활할 때 우울증 위험이 3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셋째, 관리가 잘 되는 단지여야 합니다. 경비실의 응답 속도, 외부 방문자 통제, 비상벨과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같은 최소한의 보안망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 긴급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순간 주변의 대응 속도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루 종일 쓰러져 있는 상황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관리망입니다. 이의료의 성별에 따라 필요한 주거 조건도 다릅니다. 여성 1인 가구라면 안전과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고 1층 출입이 통제되며 비상벨이 작동하는 환경은 필수입니다. 단지 내 여성 커뮤니티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늦은 밤 귀가시 조명이 충분히 밝혀져 있는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남성 1인 가구는 생활 루틴과 자립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이유가 있는지, 식사 세탁 위생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정기적으로 참여할 모임이나 활동이 있는지가 삶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혼자 살다 보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이는 곧 체력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남성 고령층이 생활의 기둥을 세우는 건 결국 일상적인 루틴입니다. 혼자 살기 좋은 집을 고를 때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병원과 약국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는지, 정기 진료나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좋은 위치인지 확인하세요.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무릎 관절이나 허리에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는지, 햇볕이 잘 드는 창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햇볕은 우울감을 줄이고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간이 분리되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생활 리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식사라는 중요한 생활 행위를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거리인지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정서적 연결은 물리적 거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물리적 거리는 관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멀리 있는 자식보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매주 만나는 친구 한 명이 더 실질적인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노후에는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떤 구조 안에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집은 고립을 만들 수도, 연결을 만들 수도 있는 틀입니다. 이 구조를 만드는 건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작은 환경 설계의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까지의 도보거리를 줄이는 이사, 햇볕이 잘 드는 방향으로 가구 배치, 하루 한 번이라도 나갈 수 있는 루틴 만들기, 경비실과 인사 나누기. 이 모든 행동이 쌓여 혼자 살아도 괜찮은 구조를 완성합니다. 안정된 구조는 혼자 있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집은 넓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 쉽게 올 수 있는 구조, 외롭고 지칠 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동네입니다. 이런 환경이 노년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됩니다. 제가 인터뷰한 78세 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문 밖을 나가면 아는 얼굴이 있고 내가 하루 종일 안 보이면 누군가 걱정해 주는 것이죠. 그 한마디에 모든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은 단순한 주거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이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그림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두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뚜렷할수록 우리의 선택은 덜 흔들리고 노후는 더 단단해집니다. 혼자 있어도 고립되지 않는 삶, 그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